안녕하십니까. 김헌권 성형외과 김헌권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액치증 수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SIT라는 채소절개 액치증 수술을 2005년경에 처음 학회 발표를 했었는데요. 한 20년이 지난 지금 대개 수술들, 액치증 수술들이 환자들이 절개법을 거의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채소절개 액치증 수술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외관상 보이는 흉터가 적고 회복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 채소절개 액치증 수술이 너무 외형적인 회복이나 흉터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부의 땀샘의 제거라는 본질의 모습이 훼손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절개법이라는 수술을 경험해 본 의사들이고, 그 절개법의 어떤 개념적인 원칙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채소절개 액치증 수술이라도 실제 수술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액치증 원인이 되는 아포크라인 글랜드에 대해서 피부과 교과서들을 조금 발췌를 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겨드랑이에 95% 정도 집중이 되어 있고요. 유륜에도 있죠. 그리고 생식기 주변에 있고 외이도에 있어서 귀지가 물귀지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글들 중에서 조금 재밌었던 내용이 보이는 이 부분인데, 아포크라인 그랜드 액티비티에 대한 그 연구가 아직도 ongoing research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뭔가 밝혀지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 밝혀지지 않는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많은 의사들의 관심이 없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도 조금 오류가 다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기지이면서 액치증인 경우가 90% 정도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물기지는 100% 액치증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임상적으로 제가 경험한 환자가 10,000명이 넘는데 물기지이면서 액치증이 아닌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통계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 치료에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액치증 관련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굉장히 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오해를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잘못된 수술법이 난무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보시면 아포크라인 그랜드가 진피가 피부에서 좀 떨어진 상태로 피하 지방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여 있는데, 사실 이럴 수가 없죠. 아포크라인 그랜드도 피부 부속기고 당연히 피부에 속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뚝 떨어져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다.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채취했던 조직 사진을 보면 이쪽이 바깥쪽이죠. 그리고 좀 깊어져서 이런 바닥 쪽에 아포크라인 글랜드가 피부와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포크라인 글랜드가 피부의 하부에 존재하긴 하지만 이제 피부에 이제 마치 콘크리트의 자갈이 박히듯이 속해 있고 박혀 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는 있겠죠. 실제로 절개법 하시다 보면 그 아포크라인 글랜드 들의 어떤 군집으로 느껴지는 약간 분홍빛의 그 조직들이 피부 바닥 쪽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존재 방식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학대한 이제 조직 사진인데, 뭐 이것도 제가 한자를 통해서 얻었던 실질적인 그 조직들입니다. 뭐 이런 형태는 진피 속에 있는 땀샘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런 게 이제 지렁이 같이 보이는 콜라겐 파이버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아포크린 그랜드, 이런 건 아포크린 그랜드로 보이고 이건 에크린 그랜드로 보이는데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조직 슬라이드 만들 때 지방층은 고스트 이미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라핀을 95% 알코올로 녹일 때 지방층도 같이 녹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상의 빈 공간으로 보이는 거는 지방층인데, 이런 사진은 마치 지방층이 떠 있는 땀샘처럼 일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신다면, 아까 제가 수정을 했던 아포크라인 글랜드의 위치가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직 슬라이드 섹션을 만들 때 커팅이 완벽하게 수직으로 잘리진 않겠죠. 이런 사선 형태로 잘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요 부위에 딱 요 포인트는 어떤 진피와 분리되어 있는 지방층에 있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치 고드름이 처마에 속해 있으면 지붕에 달려 있는 거지만 한편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고, 또 나아가서 이런 조금 오류를 만들 만한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격적으로 액취증의 치료에 있어서 완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액취증이 완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거에 일본의 이나바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진피 일부의 제거가 필수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절개법 하다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액취증을 치료하는 과정을 절개법을 할 때 피부 플랩을 들고 플랩 밑에 있는 뭐 더스트나 지방 조직 같은 걸 가위로 발라내죠. 그 과정을 하다 보면 결국 플랩 투 그라프트 컨버전, 그러니까 거의 그라프트 수준의 얇은 플랩을 만들게 됩니다. 아주 슈퍼 씬 플랩이라는 표현도 있고, 우리가 풀 시크니스 스킨 그라프트 할 때 바닥에 더스트를 잘라내듯이 진피층에 있는 땀샘들을 잘라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 그라프트 두께보다 오히려 좀 얇은 수준의 플랩이 만들어집니다. 절개법 하신 선생님들은 아마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 드는데, 그렇게 이제 스킨의 플랩을 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마치 이 그림을 보자면 에크린 선과 아포크라인 선이 피부의 하부에 이렇게 속해 있으니까 요걸 없애려면 이런 식으로 피부 일부가 잘려져 나가면서 피부가 얇아지는 현상이 실제로 땀샘을 제거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사진은 제가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논문에 게재를 했던 사진인데, 제가 한 SIT 수술 전후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피부 바깥쪽이고 좀 깊어져서 이렇게 땀샘들이 몰려있는 하부를 잘라내면 이렇게 변하겠죠. 피부가 전체적으로 얇아질 것이고 잘려져 나간 두께만큼은 없어지니까 그 속에 있던 땀샘이 같이 제거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전체 진피의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을 만들어내어야만 액취증의 목표가 되는 그 땀샘을 제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이제 좀 조직학적이 아닌 그 현실적인 관점에서 완치 기준을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액취증은 진단이나 치료, 결과, 재발 이런 것들을 분명한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검사법이 없죠. 단지 냄새를 맡는 건데 그 냄새도 객관하기 굉장히 힘들고, 또 오늘 아침 저녁 씻었을 때 안 씻었을 때, 더울 때 덥지 않을 때 이럴 때마다 냄새의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의사라는 그 지위가 이 어떤 치료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이끌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액취증의 이제 완치가 안 되면 뭐 냄새가 좀 호전되는 것이 수술 목적이다. 실제로 그 논문 중에도 있습니다. 그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임프루브먼트, 뭐 약간 호전,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면서 뭐 호전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좋아지는 건데, 하지만 이제 환자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더 심각한 어떤 그 클리닉의 표현들은 액취증은 한 번의 치료는 완성이 안 된다. 몇 번의 추가 수술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어떤 수술이라는 기본 그 덕목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수술을 몇 번 수술할 걸 계획하는 수술이 있을 수 없잖아요. 수술은 그 수술이 원샷 원킬이 돼야 되고, 설령 재발하거나 실패할지라도 목표는 그래서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를 보는 선생님들 중에 한 번 수술해서 좀 좋아지면 뭐 버티고 살다가 성인이 돼서 추가 수술해야 된다. 절대 이 말은 틀렸습니다. 저는 소아 수술이든 성인 수술이든 한 번의 수술이, 첫 번째 수술이 완치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실제로 첫 수술이 가장 완치 확률이 높죠.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가 수술 후에 재발을 의심하거나 걱정을 하면 내원하기 전에 당연히 데오도란트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특히 이틀 정도 교도를 씻지 말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희 수술 자체가 그렇게 좀 적게 제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과가 저는 좀 자신 있기도 하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틀 샤워하고 하지 않고 왔을 때 냄새가 안 나면 조금 의사로서 당당하게 환자한테 설명할 수 있겠죠. 실제로 뭐 액취증 환자가 이틀 안 씻었는데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수술할 필요 자체도, 첫 번째 수술 자체도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태로 오셨을 때 한 80% 환자는 냄새 나지 않습니다. 근데도 환자들은 오늘 안 나는데 어떨 때 나요, 한쪽은 안 나는데 한쪽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액취증 치료 완치 기준은 환자에게 오리엔테이션하고 조금 더 엄격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완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땀샘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좀 얇아지는데, 겨드랑이 정상 피부 두께가 한 3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부의 피부는 한 20% 정도는 제거가 돼야지 대부분의 땀샘이 제거가 됩니다. 0.6mm죠. 실제로 상당한 양입니다. 피부에서 0.6mm면 적지 않은 양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제가 논문을 썼던 사진이고 전후 수술 같은 환자의 피부입니다. 예, 뭐 비교라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예상을 했던 피부 두께보다 실제 피부 두께 좀 더 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뭐랄까 수술을 좀 더 철저히 하자 이런 의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피부는 좀 얇아지는데, 이게 이제 30% 이상 제거를 되면 피부가 좀 손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치를 시키려면 한 20%는 최소한 제거를 해야 되고 30%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수술 그 플랜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일주일째 뭐 소독할 때 찍은 사진인데 뭐 다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고, 이런 형태로 조금 다양한 패턴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잘 나와서 금방 좋아질 겁니다. 이 상태는 팔 쓰기도 금방 좋아질 것 같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정도는 요런 데는 조금 사실 파시알하게 네크로시스가 된 거거든요. 그 뭐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부 두 명의 경우도 완치는 잘 됩니다. 뭐 이 정도 수술해도 뭐 90% 이상, 뭐 95% 완치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진을 더 좋아합니다. 이 정도 되면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신 있는 결과거든요. 제일 좋은 건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요건 조금 고생을 할 수 있는데, 뭐 저희가 95%냐 90%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1% 2%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액취증이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한 99% 환자에게 완치를 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과감하고 좀 더 철저하게 제거를 하고, 이런 정도의 손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잘 아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잘 케어하면 문제없이 힐링이 되거든요. 근데 갈수록 좀 제가 이 수술을 얼추 25년 이상 하고 있는데, 뭐 처음 초기에는 절개법을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뭐 엔간히 뭐 상처가 안 좋아도 절개법보단 좋으니까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예. 근데 이제 갈수록 환자들의 이제 시각이라든지 어떤 일부의 착각이기도 한데, 뭐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를 구하다 보면 액취증이 엄청 심플해 보이는 수술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회복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는 경우가 갈수록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발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상처들도 다 회복시킬 자신이 있으면 조금 더 과감하고 좀 철저하게 해서 완치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환자가 이제 한 6개월인가 7개월 됐을 때 사진을 보내줘서 이게 사진인데,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착색 조금 있죠. 이런 착색들은 좋아질 것이고, 또 엄격하게 보면 이제 얼레벌레한 흉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겨드랑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억셉트 할 수 있는 흉터이고, 또 세월이 지나면 좀 더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실제 제가 꽤 많은 환자를 수술하면서 트러블 상황들도 제법 있었지만 파이널하게 어떤 형태로 어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치료로서 값어치가 있게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형태의 환자들 이렇게 이제 사진 찍어 보면 겨드랑이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흉터 퀄리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상태인데, 피부가 대체로 하얀 사람은 좀 더 회복이 빠르고, 피부가 까만 애들은 착색도 잘 생기고 회복이 좀 늦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피부가 하얗죠. 그러니까 금방 좀 좋아지는 패턴이고요. 사실 이런 이제 수술 후 사진은 좀 구하기가 힘듭니다. 환자들이 뭐 수술 후에 수술이 잘 돼서 냄새 안 나는데 병원을 찾아올 리도 없고, 뭐 저희가 좀 사진 좀 보내주세요 요구를 해도 보내주지도 않겠죠. 근데 이런 사진들은 되게 그 형제들이 수술을 하죠. 유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언니 오빠가 하고 동생이 수술하러 왔을 때 뭐 상태에 따라서 한번 체크를 하기도 하고, 뭐 또는 저희가 지원자들 뭐 경우를 통해서 이제 수술 후 사진을 얻었던 사진들인데, 처음에 흉터가 좀 상처가 좀 나빴다고 생각될지라도 파이널하게는 잘 안 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액취증의 이제 겨드랑이가 굉장히 힐링이 좋은 조직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뭐 글랜드가 많고 뭐 모낭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해 보면 굉장히 잘 났습니다, 상처가.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하는 이 SIT라는 수술 잠깐 소개를 드리면,
스크레이프 앤 인할레이션 테크닉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긁어내고 빨아낸다 이런 뜻인데, 수술은 이 엔테리어 엑실러리 라인을 조금 절개를 하죠. 한 3mm 정도 잽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수술 범위를 잡습니다. 사실 절개는 이렇게 넓게 하지 못하죠. 절개는 털난 영역만 하는 게 일반적인 절개법 수술 범위인데, 여기 포인트를 째서 제가 개발한 칼을 이용해서 긴 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라내기 때문에 넓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완치율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면 이제 구멍 냈던 흔적은 좀 남죠. 근데 나머지 상처들은 별로 없이 잘 아물게 되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뭐 구멍을 냈으니까 조그마한 흉터가 있지만 큰 흉터 없이 아물게 되고, 이게 실제로 설명하기에는 이게 단데, 실질적인 내용은 좀 더 뭐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말로 설명이 좀 어려워서 그림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인할레이션의 표현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좀 틀린 표현에 더 가깝죠. 근데 이 제가 액지증 논문 쓰고 했던 게 2005년 10년 사이에 주로 했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수술하는 그 방식이 차별점을 두는 게 흡입법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방 흡입이 또는 리포셋 같은 수술들 재발을 많이 만들던 시절인데, 제 수술은 흡입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니까 석션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지책으로 인할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또 그 개념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방층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피층을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잘라낸 더스트들이 내부에 막 가득 차겠죠. 그거는 다시 공중에 떠 있는 이물질 같은 거니까 이제 뽑아낸다, 인할레이션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SIT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 아까 봤다시피 진피 제거가 잘 돼 있죠. 이렇게 수술을 해주면 적은 흉터로 완치를 이루는데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런 잘못된 정보들 낭설인데, 소화기에 수술하면 재발한다, 아주 대표적인 낭설 중 하나입니다.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아포크라인 글랜드는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나죠. 소화 때 있던 땀샘을 없애면 성인이 돼서 냄새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절개법 하던 시절에는 소화는 수술하기 좀 어렵죠. 작은 아이를 수술한다는 게 절개법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절개법은 소화한테 수술하기 어렵고 좀 위험하니까 커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소화에 수술하면 재발하니까 커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환자들도 이제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상식이 그렇게 흘러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절대 아닙니다. SIT 같은 경우는 소화 수술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지금은 저희 병원 수술의 한 60%는 소화 수술인데, 왜냐하면 피부가 부드럽죠. 수술 범위도 좀 좁아지고요. 그리고 모낭, 모근들도 좀 발달이 적어서 방해도 적고 해서 아주 수술이 수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데오드란트인데, 이 데오드란트를 소아들이 오면 써봤자 한 1년, 2년 뭐 짧은 세월 쓰고 오죠. 근데 데오드란트가 써본 사람도 느끼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케미칼이라서 오래 쓰면 피부염이 생기고, 피부염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눈에 띄게 착색이 생기거나 딱딱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피부의 건강 상태는 나빠져서 아까 말한 그 회복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데오드란트를 오래 쓰고 온 사람들은 제가 수술할 때 좀 더 조심을 하는 편인데, 소아들은 데오드란트를 좀 적게 쓰겠죠.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면 수술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하고 회복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소아가 수술 재발률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안 하는데 리포셋이라는 수술이 있었죠. 리포셋 한 10여 년 동안 액지증 재발을 엄청나게 만들었던 수술입니다. 리포셋은 사실 멘토라는 회사에서 나온 지방 흡입기 주입기의 상품명입니다. 기억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이 리포셋 수입사가 2010년경에 외국 의사를 한번 한국에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뭐 연락이 와서 가볼까 하다가 안 갔었는데, 근데 그 강의 이후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리포셋이라는 액취증 수술법으로 둔갑을 해서 액취증 수술을 했죠. 근데 결국 리포셋은 지방 흡입을 하는 거니까 액취증 수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명이 수술명으로 변질돼서 한동안 이제 리포셋이 많은 선생님들이 했었는데, 뭐 제가 계속 리포셋 재발 이유를 여러 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서 점점 이제 사라졌고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이 사진하고 관련된 건데, 이 아포크라인 글랜드가 지방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거를 한다는 관점을 가지면 이 사진처럼 되면 완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층이 제거가 되면 땀샘은 뭐 조금 제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메이저 땀샘들은 많이 남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피부가 푹 패이는 현상들이 생기죠. 지방층이 없어지는 증거입니다. 제가 했던 SIT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진피 일부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 뭐 디프레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프레션이 생기면 지방층이 없어진 증거고, 이런 디프레션 때문에 모양도 모양이지만 나중에 재수술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 디프레션을 만들고 있는 바닥 쪽 흉터들이 실제로 진피로 접근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포셋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고,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뭐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 좀 출연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안 돼서 수술이 스물스물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중들이 조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미라드라이로 액취증 수술을 가끔 하시는 병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미라드라이는 아시다시피 FDA 승인이 다한증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뭐 서구에서는 액취증 치료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뭐 당연히 다한증 치료제 포커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미라드라이는 마이크로웨이브로 그 열 에너지를 일으켜서 조직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 전자레인지 같은 건데, 과거에 이제 과거 아니 지금도 연부조직암에는 이제 쓰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뭐 폐암, 간암, 신장암 같이 이렇게 신경 혈관들이 바로 뭐 인접해 있지 않는 크리티컬 구조물이 없는 연부조직암에는 마이크로웨이브로 조직 파괴를 할 수 있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열 에너지로 조직을 파괴하면 주변 조직의 손상이 당연히 생기거든요. 레이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열 에너지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베이포라이저 돼서 없어지는 타겟 공간 외에도 주변 조직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나면서 타 죽거나 좀 익어서 네크로시스가 되거나 하는 손상 영역이 좀 넓게 생기죠. 근데 이게 이제 연부조직암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정상 조직을 좀 다친다 하더라도 큰 데미지 없이 아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쓰일 수 있는 건데, 액취증에 이제 이거를 쓰게 되면 아까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 진피에 포커싱을 맞추면 너무 많이 죽어서 홀라당 다 네크로시스가 생길 수 있겠죠. 주변 조직에 손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념적으로 미라드라이는 완전 진피에 포커싱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좀 아래쪽에 포커싱을 하니까 진피 하부가 클리어하게 커팅되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 미라드라이 이후에 재발 환자들이 꽤 많이 오는 편이라서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액취증 치료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플랩 투 그라프트 시크니스가
아, 변하니까 결국 우리가 스킨 그라프트 아물 때 압박 치료하듯이 피부가 붙으려면 압박 치료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도 이제 혈종 방지를 위해서는 압박이 좀 필요한데 뭐 이 수치적인 거는 뭐 대략 한 20kg 정도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거 불편합니다. 저희가 지금 SIT도 3일 붕대 감는 걸 기본으로 삼는데 그러다 보면 환자들은 안 할 수 없을까, 또 일부 병원들이 붕대를 안 감고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떤 그 마케팅적 요소들이 중요해지다 보면 결국 수술이 언더 커렉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개법을 했던 시절을 기억해 보시고 스킨 그라프트의 시크니스가 힐링되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압박 치료는 저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고아이스 절연침, 레이저 제모, 뭐 흡입법 이런 건 이제 거의 다 사라졌죠. 근데 이것들이 왜 나타났고 왜 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야기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이 간단하고 회복이 필요 없고 뭐 또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절차들이 간단한 것들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까 말한 스킨 플랩 투 스킨 시크니스의 변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수술이 또 등장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액지증이 치료되는 과정은 어떤 방법이 나와도 진피 하부를 잘라내는 방법이 아니면 완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진피 하부 20% 정도의 클리어한 커팅, 이게 울퉁불퉁하게 커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는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클리어한 커팅을 위해서는 날카로운 단면을 가진 칼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압박 치료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일부 손상이 생기는 거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재생력을 믿고 치료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액지증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재발하느냐와 흉터가 남느냐의 문제인데, 그래도 치료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값어치를 가지려면 우선순위는 재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재발 없는 수술이 가장 값어치 있는 수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